우유의 진실. 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논쟁이 많은 주제, 우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아침마다 우유를 한 개씩 받아 먹었습니다. 우유 먹으면 알레르기나 설사하는 친구들 한두 명을 제외하면 반의 거의 모든 아이들이 우유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우유는 몸에 좋고 꼭 먹어야지 건강해진다고 학교에서도 언론에서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연식물식을 시작하고 여러 가지 책을 읽다 보니 우유의 진실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 각자의 몫이고 무조건 좋다는 의견보다는 이런 관점도 있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서 개인이 판단하시고 내 몸에 괜찮은지 직접 실험해 보셔서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하비 다이아몬드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의 일부입니다. 우유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고기를 먹는 습관과 마찬가지로 의견이 분분하다. 수십 년의 연구 끝에 내가 내린 결론은 이렇다. 고기를 제외하고 유제품만큼이나 빨리 다이어트 효과를 손상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기와 우유는 살을 빼는데 가장 큰 적이라는 말이다. 당신은 내 말에 동의하기가 힘들 것이다. 유치원 때부터 학창 시절 내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유는 완전 식품이라는 교육을 받았으니 나도 당신을 이해한다. 유제품이 어떻게 살을 찌게 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하기로 하자. 절대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 우유가 미국에서 가장 정치적인 식품이라는 것이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의하면 유제품 업계는 1년에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보조금으로 지급받고 있다. 무슨 말인가? 납세자들, 바로 소비자들이 유제품 업계에 그 돈을 지불한다는 말이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과 같이 현명하고 똑똑한 소비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 진실을 알아챈 지성인들이 우유는 송아지가 먹는 음식이지 인간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줄고 있다. 그러나 생산은 계속되고 있다. 유제품이 건강에 이롭다고 말하는 광고는 상업적인 의도를 가진 것이다. 미국에서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과잉 생산된 유제품 재고를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우유 마시기 캠페인에 매년 수억 달러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미국인의 건강을 위한 캠페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광고 캠페인의 진짜 이유는 과잉 생산되어 창고에서 썩어가는 유제품을 소진시키려는 식품업자와 농축산업자와 미디어의 합작품에 불과한 것이다. 당신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으리라고 믿는다. 암소의 젖은 단 한 가지의 목적, 그 목적을 위해 의도되었고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그 소의 새끼들을 위한 양식이다. 어떤 야생 동물도 일단 젖을 떼고 나면 어미의 젖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물론 자연적 성향이 왜곡된 가축으로 길들여진 동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개의 젖을 먹는 경우도 있고 개가 우유를 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모두 야생의 성향이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동물이든 태어난 후 일정 기간 어미의 젖을 먹는 것은 모든 포유류의 한결같은 습성이다. 그래서 젖을 먹여 새끼를 키우는 동물이라는 의미로 포유류라는
명명한 것이다. 젖을 떼고 나면 죽을 때까지 다른 음식에 의존한다. 자연은 포유류가 어린 나이에 젖을 떼도록 지시한다. 인간의 경우 6에서 12개월 정도 모유 수유를 하게 되는데 이 기간에는 임신이 되지 않도록 자연이 설계까지 해놓은 상태다. 모유 수유 기간에 임신을 하게 되면 태어난 아기가 먹어야 할 영양분을 어머니 뱃속의 아이에게 빼앗기지 않겠는가? 이것은 모든 포유류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리이다. 자연은 얼마나 정확하고 신비스러운 존재인지 알면 알수록 감탄이 절로 나온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엄마가 젖을 먹이는 일을 마친 다음에 송아지의 엄마가 만든 젖으로 대체하도록 가르친다. 젖을 뗀 이유는 물론이고 태어나자마자 소의 젖을 먹이는 경우가 태반이다. 달리 말해 지구상에서 다른 동물의 젖을 먹이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사람들이 더 빨리 설득당하는 조금 과학적인 방식으로 말해보겠다. 우유의 화학적 성분 구성은 모유의 화학적 성분 구성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유를 분해하고 소화하는 데 필요한 효소는 신장 내에서 생기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레닌과 유당 분해 효소 락타아제이다. 이 효소들은 대부분 3살이 되면 다 없어진다. 모든 젖에는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있다. 우유에는 모유보다 카제인이 300배 많이 들어있다. 카제인은 위장 안에서 응고되어 크고 질기며 빡빡하고 소화하기 힘든 덩어리를 형성하는데 이는 4개의 위장으로 구성된 소의 소화기관에 적합한 것이다. 일단 사람의 몸으로 들어간 이 두껍고 끈적이는 물질은 몸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 인체는 어떻게든 이것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처리하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소모되어야만 한다는 말이다. 불행하게도 이 끈적끈적한 물질의 일부는 굳어져서 창자의 내벽에 붙어버린다. 당연히 다른 영양분이 몸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는다. 결국 장은 무기력 상태가 된다. 또한 우유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은 몸에 상당히 많은 독성 점액을 남긴다. 이 독성 점액은 산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그중 일부는 나중에 그것이 처리될 수 있을 때까지 몸의 어느 한쪽에 오랫동안 저장된다. 집의 먼지를 털어내기 전에 풀을 쏘아서 모든 가구 위에 발라보시라. 그리고 먼지를 털어보시라. 먼지가 털릴까 쌓일까? 유제품은 우리 몸속에서 이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 체중 감소가 아니라 체중 증가로 직결된다. 목공 작업에서 악유풀이 하는 역할을 우리 몸속에서 카제인이 하는 것이다. 강력한 접착제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109세까지 살다가 노만 워커 박사는 반세기가 넘도록 이 주제에 대해 연구했으며 실제로 뇌분비계의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그는 갑상선암의 가장 큰 원인도 우유에 포함된 카제인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유제품은 심하게 가공되었을 뿐 아니라 그 안에 페니실린과 항생제가 남아 있어 몸에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지운다. 건강할 때부터 꾸준히 약을 복용하라고 충고하는 약사나 의사는 없다. 우리는 가능하면
약을 적게 복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을 분해하고 제거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뉴 잉글랜드 의학지에서 홈버그와 오스터홈과 같은 의사들은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젖소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는 일반적인 관행 때문에 인간의 몸에 치명적인 박테리아가 만들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유제품이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몸에서의 점액 형성이다. 유제품은 우리 인간의 소화기관에 점액을 만들어 소화를 매우 느리게 한다. 절대 필요한 소화 에너지가 항상 탕진된다. 이 상황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몸에 지나치게 점액이 형성되면 체중 감소는 2배, 3배 더 어려워진다. 어떤 사람들은 칼슘을 위해 유제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우유가 칼슘의 주요 공급원이라고 교육받아 왔다. 우유를 먹지 않으면 이가 빠지고 뼈는 부서져 버린다고 교육받아 왔다. 그러나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은 모유에 들어있는 칼슘보다 훨씬 더 거칠다. 그리고 그것은 카제인과 결합되어 있다. 이것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한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시고 먹는 우유나 치즈는 저온 살균 처리가 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가공 처리가 된 제품들이다. 이런 과정은 칼슘의 질을 저하시키고 흡수되기 아주 어렵게 만든다. 모든 녹색 잎에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다. 모든 생견과류에도 칼슘이 있다. 그리고 깨에는 지구상의 어떤 음식보다 더 많은 칼슘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과일에도 상당량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다. 과일과 채소를 매일 먹고 이딱 음식이라도 생견과류를 조금 먹으면 칼슘 결핍이 도저히 생길 수가 없다. 섭씨 54도 정도의 열만 가해도 음식에 있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거의 파괴된다. 칼슘도 미네랄의 일종이므로 가능하면 불로 가공하지 않은 생견과류나 생씨앗류를 섭취하기 바란다. 칼슘의 가장 좋은 공급원은 깨, 견과류, 다시마, 홍조류, 모든 녹색잎, 무화과, 대추, 자두와 같은 과일과 채소들이다. 당신이 아무리 칼슘 결핍에 걸리고 싶어도 걸릴 수가 없다. 우리가 칼슘을 소에 의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 소는 그 모든 칼슘을 어디에서 얻을까? 바로 살아있는 풀에서다. 암소가 칼슘을 위해 우유를 마시지 않고 치즈를 먹지 않는 것은 너무도 확실한 사실이다. 칼슘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칼슘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는 몸에 있는 산성 물질을 중화시키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칼슘 결핍에 걸리는 진짜 이유는 산도가 높은 식사를 하기 때문이다. 몸에 있는 칼슘이 그 산성식품을 중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식사에서 많은 양의 칼슘을 얻지만 그 칼슘은 더 빨리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진된다. 버터를 제외한 모든 유제품은 산성이 극도로 많은 식품이다. 버터는 지방이라서 중성에 가깝다. 지방은 단백질의 소화를 지연시킨다. 따라서 버터와 다른 단백질 음식을 섞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버터는 탄수화물과 함께 먹을 수 있다. 당신은 칼슘을 위해 유제품을 먹는다. 그러나 당신이 먹은 유제품을 중화시키기 위해 인체 내의 칼슘이 사용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참으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몸에 칼슘을 채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식습관을 바꿔 몸에 산성이 더 적게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칼슘의 그 잠재적 가치가 극대화될 것이다. 수십 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나는 많은 종류의 알레르기와 천식이 우유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25명이 넘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앓고 있던 천식을 완전히 없앴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자연위생학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음을 알고 있다. 아이들이 중이염에 걸리는 것도 같은 이유다. 중이염은 아주 일반적인 병이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유년기에 한 번쯤 중이염에 걸린다. 중이염을 겪는 어린이는 대부분 유제품이나 분유 혹은 그 두 가지를 다 먹고 자란다. 유제품이나 분유를 먹지 않고 자라는 어린이는 중이염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 지금까지 하비 다이아몬드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의 일부였습니다. 유제품을 섭취하고 싶으면 빈속에 다른 음식들과 섞이지 않도록 먹으라고 하비 다이아몬드는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